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평소에는 늘 늦게 오던 남편이 웬일로 일찍 와서 저를 위한 축하 파티를 준비했더군요. 하지만 음식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경악하며 급히 짐을 챙겨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결혼 1년 후 제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흥진 건설그룹 회장님의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행운아라고 했지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 민준 씨를 만나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니었지만 의지와 재능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그가 운영하는 서현 기획은 비록 제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주신 결혼 선물이자 아버지께서 아끼는 사위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평생의 심혈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운명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부산에 급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해안 도시였죠. 거래처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아마 주말에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가려던 계획이 취소되어 조금 서운했지만 얼른 그의 출장 가방을 챙겨주며 조심히 다녀오고 건강 잘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늘 그랬듯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일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올게. 그의 차가 대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 텅 빈 기분을 느꼈습니다. 넓은 저택이 유난히 춥게 느껴졌죠. 집안을 서성이며 자질구레한 일들을 했지만 마음은 계속 딴 데가 있었습니다. 문득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산에 사두신 예비 아파트가 떠올랐고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아파트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고 가끔 친한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갈 때 빌려주곤 했습니다. 가본 지 오래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참에 가서 청소도 좀 하고 민준 씨를 깜짝 놀라게 해주면 어떨까 싶었죠. 저를 보고 놀랄 그의 얼굴을 상상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망설일 것 없이 저는 차키를 챙겨 곧장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 후 저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25층 고급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죠. 저는 열쇠를 꽂아 돌렸습니다. 기대감과 설렘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안은 제가 상상했던 텅 비고 고요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동요 소리가 들려왔고 신발장 위에는 분홍색 여성용 슬리퍼 한 켤레가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준 씨가 친구에게 집을 빌려주고 저에게 말하는 걸 잊었나?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침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홈웨어 차림에 머리를 높게 묶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청초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기색이 있었죠.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팔에 안겨 쪽쪽이를 물고 있는 한 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남자아기였습니다. 저를 본 그녀는 깜짝 놀라며 눈에 역력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이 아기는 누구의 아들이지? 왜 이들이 우리 부부의 집에 있는 거지?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이성은 제게 침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2501호 아닌가요? 제가 층을 착각했나 봐요. 젊은 여자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예의 바르고 어리둥절해 보이는 제 모습에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501호 맞는데요. 어느 집 찾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둘러 말하고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등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팔에 안겨있던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아기를 달랬습니다. 착하지, 우리 준우 착하지, 민준 아빠 곧 오실 거야. 아빠가 우리 준우 선물 많이 사오신댔어. 민준 아빠라는 두 글자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내 남편 민준. 아닐 거야. 분명 동명이인일 거야. 저는 그 희미한 희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두 발은 바닥에 뿌리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여자의 입에서 민준 아빠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의 울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도 복도에서 윙윙거리는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저를 삼켜버릴 듯한 죽음 같은 정적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흔한 이름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외치는 잔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더니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달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의 경계심과는 전혀 다른 애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어디쯤이야? 저는 문 바로 옆벽 뒤에 숨어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제 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야만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응, 나랑 아들이랑 기다리고 있어. 준우가 오늘 좀 칭얼거리네. 아빠 보고 싶었나 봐. 그녀는 아기를 어르며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을 했는지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환해졌습니다. 정말? 내 가방 샀어. 저번에 내가 사진 보내준 거. 세상에, 그거 3천만 원도 넘잖아. 자기는 정말 나밖에 모른다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3천만 원. 그 숫자는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우리부터 검소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 민준. 결혼기념일에 고작 몇백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달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런데 낭비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여보라며 거절했던 남편 민준. 그런 그가 지금 다른 여자의 핸드백을 위해 그렇게 큰 돈을 기꺼이 쓰고 있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마르고 씁쓸해졌습니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무언가 덩어리가 목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통화는 계속되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피 흘리는 제 심장을 더 깊이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네, 우리 준우 착해요. 아, 자기야, 이번 주말에 송도 신도시에 있는 빌라 보러 가자. 친구가 거기 엄청 좋다고 하더라. 개인 수영장도 있대. 우리 준우 나중에 놀 공간으로 하나 사자. 응.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역겹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저에게 사주신 아파트에 살면서 제 남편에게 빌라를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응, 자기가 우리 모자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조심해서 와. 나 이제 자기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끊을게. 뽀뽀.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 여자는
행복과 만족감에 찬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501호의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었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애인뿐만 아니라 숨겨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1살배기 아들이. 그 말은 즉 그가 우리 결혼 생활 초반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저를 속여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의 속삭임, 다정한 몸짓,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이 그가 꾸며낸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역겨운 기분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가눴습니다. 뜨겁고 씁쓸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나? 내가 충분히 예쁘지 않았나? 아니면 내 사랑이 부족했나? 왜 그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거지?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성공, 돈, 지위,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까지. 그리고 이것이 제가 돌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고통은 이내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텅 빈 감각. 저는 울부짖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복도에 서서 잔인한 진실이 제 영혼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저 여자에게 속삭였을 차가운 약속들이 이미 제 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흐느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살갗 깊숙이 파고드는 냉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잔혹한 진실이 제 영혼을 잠식하는 것 같았죠. 순간적으로 저 아파트로 쳐들어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따져 묻고 그의 얼굴에 대고 왜 그랬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 가정을 파괴한 저 여자에게 딱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모든 믿음과 희망을 걸고 평생 일군 사업까지 맡기셨던 아버지, 민준 씨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제가 일을 크게 벌이면 두 분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이 일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흥진그룹의 명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저 혼자만의 고통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그는 모든 것을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하고 오랫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발뺌하고 심지어 제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따지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순간적인 분풀이는 되겠지만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그와 저 여자는 회사에서 빼돌린 재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이성이 점차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평정을 되찾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옥신거렸지만 그 위로 강철 같은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자와 상간녀가 제 고통 위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것들, 저는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모두 되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근처 한적한 카페로 차를 몰아 정문이 잘 보이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씁쓸한 맛이 정신을 더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잦아지던 민준 씨의 갑작스러운 출장, 항상 밖에 나가서 받던 전화, 고객 접대비라며 둘러댔던 불분명한 카드 사용 내역.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조각들이
이제는 완벽하고 역겨운 외도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계획으로 그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만큼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으로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서 민준 씨의 익숙한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과 여러 개의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근처 구석에서 자신이 속이고 있는 아내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최대한 줌을 당겨 그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민준 씨의 모습과 그가 든 선물을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가 행복한 얼굴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남편에게 헌신적인 아내 서연이 아닙니다. 저는 계산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며 자신의 것을 되찾는 방법을 아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함이 입안에 퍼졌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정하고 사려 깊은 아내였습니다. 민준 씨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미소로 그를 맞이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그는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힘든 계약건으로 고생했던 출장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죠. 그의 거짓말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연극이 완벽할수록 제 안의 복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제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그녀와 민준 씨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아내라는 신분으로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게 할 다른 신분,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미나 씨를 관찰하는데 거의 일주일을 썼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민준 씨 번호로 자주 걸려오는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걸로 그녀의 SNS 계정도 찾아냈죠. 미나 씨는 조심스러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사진, 비싼 선물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을 자주 올렸지만 함께 있는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가리거나 잘라냈습니다. 그녀의 SNS를 훑어보며 저는 풍족하게 제공되지만 어딘가 외로움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묻어나는 호화로운 삶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하루 일과를 파악했습니다. 아침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아들을 산책시키고 오후에는 마트나 쇼핑몰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녀는 부산에 친한 친구가 없는 듯 항상 모자가 단둘이 쓸쓸하게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파고들 수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단정하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은 옷을 고르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제가 평소에 타지 않는 다른 차를 몰았습니다. 저는 성공했고 친절하며 다가가기 쉬운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가 올 듯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미나 씨가 마트에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SNS에 집 냉장고가 비었다고 올린 것을 봤거든요. 저는 먼저 그곳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맞은편 카페에 앉아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잠시 후 미나 씨가 유모차를 밀고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트 안으로 들어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차로 가서 출구 근처에 차를 대고 기다렸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미나 씨가 마트에서 나올 때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힘들게 유모차를 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양동이로 쏟아붓듯 내렸습니다. 그녀는 꽤 당황한 듯 보였고 천둥 소리에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허둥지둥 비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아 그녀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저기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혹시 차 좀 태워드릴까요? 가는 길인데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미나 씨는 저를 올려다보며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친절하고 무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아기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요. 타세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자이고 부드럽게 말해서인지 아니면 그 상황이 너무 난처해서인지 미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재빨리 그녀의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고 미리 준비해둔 카시트에 아기를 앉혔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매우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차에 편히 앉은 미나 씨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남 돕는 것도 기쁨이죠. 저는 서연이라고 해요. 그쪽은요? 저는 운전을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미나예요. 얘는 준우고요. 제 아들이에요. 어머, 준우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백미러로 아기를 흘끗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는 민준 씨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은 제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첫 번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차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차창밖거리는 빗물에 흐릿했지만 차 안은 따뜻하고 쾌적했습니다. 저는 감미로운 연주곡을 틀어 미나 씨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미나 씨는 제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그 고급 아파트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육아의 고충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없었지만 제가 아주 예뻐하는 조카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혼자서 준우 돌보시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는 조카를 반나절만 봐도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미나 씨의 마음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어딘가 수심이 어려 있었죠. 힘들긴 하죠. 그래도 아들 생각하면 힘이 나요. 다행히 남편이 우리 모자를 무척 사랑해줘서요. 그이가 힘들게 일해서 저랑 아들은 아무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아내랑 아이를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죠. 남편분께서 정말 능력 있으신가 봐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칭찬하자 미나 씨의 얼굴이 환해지며 자랑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네, 제 남편 정말 대단해요.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서연 기획도 지금은 업계에서 꽤 유명한 회사인데 전부 그 사람 혼자 힘으로 일군 거예요.
회사 이름은 예전에 아주 중요했던 친구가 지어준 거래요.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가죽을 파고들 것 같았습니다. 서연 기획. 아버지께서 외동딸에 대한 모든 사랑을 담아 지어주신 그 이름이 미나 씨의 입을 통해 아주 중요했던 옛 친구와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준. 그는 제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공로와 희생까지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순진한 애인을 속이기 위해 성공한 자수성가형 사업가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삼키고 계속해서 감탄하며 듣는 척 연기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정말 대단하시네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아내랑 아이까지 끔찍이 아끼다니 정말 복 받으셨어요. 제 칭찬에 미나 씨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는지, 얼마나 비싼 명품들을 사주는지, 그리고 곧 자신과 아들에게 정식으로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했는지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가 그러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대요. 골치 아픈 일 몇 가지만 해결하면 저랑 준우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저랑 준우가 자기의 진짜 가족이래요. 미나 씨가 신나서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조수석 수납함에 놓아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조용히 켰습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도록 각도도 미리 맞춰두었습니다. 미나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우가 아빠를 많이 닮았나 봐요. 아빠가 엄청 잘생기셨겠어요. 미나 씨는 행복에 겨운 여자의 미소를 지으며 킥킥거렸습니다. 네, 다들 준우가 아빠 붕어빵이래요. 특히 이 코랑 입이요. 그녀는 잠든 아이의 얼굴 윤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이미 알지만 확인이 필요했던 사실을 순진하게 인정했습니다. 준우는 민준 씨 아들이잖아요. 녹음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한 증거, 숨겨둔 아이에 대한 증거, 그리고 회사의 유래에 대한 민준 씨의 거짓말과 기만에 대한 증거까지.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나 씨를 도와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언니랑 얘기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부산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괜찮으시면 우리 연락처 교환하고 가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요. 미나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녀 역시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번호를 저장한 후 저는 떠났습니다. 차에 앉아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미나 씨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목소리, 거짓과 제 고통 위에 세워진 행복.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제가 복수의 총구에 장전한 첫 번째 총알이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 이후 저와 미나 씨는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녀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준우가 밥은 잘 먹는지 묻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육아 팁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는 친한 언니이자 마음을 터놓는 친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는 제 예상대로 금세 저를 정신적인 의지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 씨가 새 차를 사주기로 약속한 것부터 집에 있는 늙은 마누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는 것까지. 미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귀찮고 철없는 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으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 제 이야기를 제3자의 입을 통해 듣는 기분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끈기 있게 들어주며 가끔 위로의 말과 거짓된 공감의 말을 건넸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 씨처럼 능력 있는 분이라면 분명 모든 일을 곧 해결할 거예요. 동생이 굳건하게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줘야죠. 저는
그녀에게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격려의 말에 미나 씨는 저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한 언니가 바로 자신이 경멸하는 어조로 항상 언급하던 그 늙은 마누라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더 많은 우연한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미나 씨가 아들을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갈 것을 알고 저도 그곳에 나타나 조카를 데리고 병원에 온 척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대기의자에 앉아 엄마들의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좋아하는 아동복 브랜드를 알아내고 정말 예쁜 옷 몇 벌을 사서 준우에게 선물하며 여동생 같은 미나 씨의 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고급스럽게 차려입고 비싼 차를 몰았습니다. 물론 민준 씨가 모르는 차들이었죠. 그리고 항상 성공하고 부유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미나 씨의 눈에 그녀가 갈망하는 롤모델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왕족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여성. 점차 미나 씨는 저를 친자매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준우에게 저를 친한 이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자신의 집에 서서 미나 씨가 아마도 민준 씨에게 해주려고 배웠을 음식들을 차리는 것을 보며 제 남편의 아들이 저를 서연 이모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은 고통과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평정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된 우정은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준 씨와 미나 씨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 미나 씨는 제가 펼쳐놓은 복수의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에게 털어놓는 모든 속마음과 비밀이 자기 자신과 그녀의 애인을 벼랑 끝으로 더 가까이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때로는 준우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저도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배신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떠올리면 그 희미한 동정심은 즉시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마음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파멸하는 것은 저와 제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수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고 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우정은 비록 거짓이지만 지금 저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미나 씨와 충분히 친밀한 우정을 쌓고 그녀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후 저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 저는 미나 씨처럼 물질을 탐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것이 치명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제 호화로운 삶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에게 유럽 여행 이야기, 1년을 기다려야만 살 수 있는 한정판 핸드백 이야기, 상류층과 함께하는 화려한 파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부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을 마치 아주 평범한 일인 것처럼 무심하게 묘사했을 뿐입니다. 어제 이 시계 보고 왔는데 꽤 예쁘더라. 동생이 보기엔 어때? 저는 말하며 휴대폰으로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 사진을 미나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나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감탄하며 칭찬했고 눈에는 선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언니 너무 예뻐요. 이거 엄청 비싸겠죠. 저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우리 여자들 돈 벌면 자기 자신한테 상도 좀 주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남자한테만 기댈 수는 없잖아. 제 말은 미나 씨의 자존심과 욕망을 정통으로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적으로
민준 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삶이 겉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녀에게 안정감과 주체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연 언니는 스스로 저런 비싼 물건들을 살 수 있는데 나는 애인에게 손을 벌리고 그의 자비를 기다려야만 할까? 저는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나 씨를 쇼핑에 데려갔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밖에서 구경만 했을 최고급 명품 매장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와 수천만 원짜리 구두를 아무렇지 않게 신어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둘러싸고 깍듯하게 대할 때 저는 옆에 서 있는 미나 씨의 눈에서 선망과 약간의 질투심을 보았습니다. 이 가방 한번 들어봐. 너한테 잘 어울리겠다. 저는 새로 출시된 5천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미나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두를 왜 못 내? 예쁘면 한번 들어보는 거지. 남자들은 자기 자신을 가꿀 줄 아는 여자를 좋아해. 한번 들어봐. 혹시 알아? 민준 씨가 보고 예쁘다고 사줄지. 제 말은 미나 씨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거울 앞에 서서 꿈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그날 밤 그녀는 민준 씨에게 그 가방 사진을 보내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미나 씨의 탐욕은 밑빠진 독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몇천만 원짜리 선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더 사치스러운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여주었던 수억 원짜리 시계, 해외여행, 그리고 정점은 수십억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미나 씨는 제게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민준 씨가 요즘 이상해요. 언니. 뭘 사달라고만 하면 자꾸 기다리라고 하고 회사가 어렵대요. 너무 속상해요.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지는 언니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그저 웃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 하지만 동생도 자기 자신이랑 준우를 생각해야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제 의미심장한 말들은 미나 씨를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더욱 거세게 요구했고 그에게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민준 씨는 애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회사에서 큰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모든 거래는 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 사람인 믿음직한 회계사를 회사에 심어두었습니다. 민준 씨가 미나 씨를 위해 쓴 모든 지출 증빙과 영수증은 비밀리에 복사되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증거는 날마다 쌓여갔고 제가 쳐놓은 그물은 점점 더 조여졌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민준 씨와 미나 씨의 관계는 이제 바로 그 돈 때문에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재정적 압박으로 민준 씨와 미나 씨의 갈등의 불씨가 점점 커지는 동안 저는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서연기획에서 민준 씨의 권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유능한 대표이사에서 쓸모없는 잉여인간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많은 직원들의 놀라움 속에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대표의 아내,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부유한 사모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저를 본 민준 씨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회사 일 많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 그는 약간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요. 어쨌든 회사 이름도 내 이름인데 다들 어떻게 일하는지 와서 보고 당신한테 좀 배우면 안 돼요? 민준 씨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 씨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읽고 보고서를 보며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단지
심심풀이로 기분 전환 삼아 회사에 나온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몇 주 후 민준 씨가 제 존재에 익숙해졌을 때 저는 첫 번째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오늘 오후에 부동산 파트너인 박 이사님 만나러 가죠?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당신이 고객이랑 어떻게 협상하는지 배우고 싶어서. 민준 씨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박 이사는 회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파트너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에 찬 순진한 표정을 보고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따라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오히려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민준 씨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제가 노련한 사업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따라 회의에 참석했고 시장 분석과 상도에 대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업가적 기질은 이미 제 피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와의 만남에서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듣고 관찰만 했죠. 하지만 가격 조건 몇 가지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숫자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협력 관계, 아버지의 흥진 그룹이 가진 신뢰도, 그리고 앞으로 양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적 이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은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 이사에게 서현 기획의 배후 세력을 교묘하게 상기시키는 동시에 더 큰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상장에서 잔뼈가 굵은 박 이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계약은 민준 씨의 기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순조롭게 체결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약 성공에 기뻐하는 듯 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순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건데. 그날 이후 저는 배우고 싶다는 핑계로 민준 씨의 모든 중요한 고객 미팅에 참여했습니다. 점차 저는 그의 모든 파트너들과 안면을 트고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흥진그룹 회장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의 영리함, 능숙함, 그리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파트너들의 전화는 민준 씨 대신 제게로 직접 걸려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약서들도 제게 먼저 검토를 받으러 왔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업무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몇몇 고객을 직접 만나 입지를 되찾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트너들의 눈에는 제가 서현 기획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때 자랑스럽게 지배했던 영토는 이제 저에 의해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침범당하고 점령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이름뿐인 유령 대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와 미나 씨의 끝없는 요구에 민준 씨는 점점 더 신경질적이고 피곤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의상 저는 여전히 이 회사의 소유주였으니까요. 한편 저와 미나 씨의 친밀한 자매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미나 씨는 저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안식처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문제의 간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친한 언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미나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서연 언니, 나랑 술 한잔해요. 언니한테 자랑할 거 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신났어? 저는 궁금한 척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나한테 빌라 사주기로 했어. 오늘 오후에 계약금 치르고 왔대. 너무 좋아.
언니, 미나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또다시 회사 자금에서 엄청난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녀를 위해 기뻐하는 척 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럼 크게 축하 파티 해야겠네. 우리는 한 호텔 루프탑에 있는 고급 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나 씨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한 채 승리감에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 빌라로 민준 씨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졌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시켰고 미나 씨는 많이 마셨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잔을 부딪히며 자신과 준우가 새 집으로 이사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그리고 민준 씨가 곧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민준 씨는 날 제일 사랑해. 그 늙은 마누라가 어떻게 나랑 비교가 되겠어. 늙고 추한 데다 애도 못 낳잖아. 미나 씨의 말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지난 1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남편의 애인이 저를 모욕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에 쥔 술잔을 꽉 쥐고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제가 말이 없자 미나 씨는 제가 자신에게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제 귀에 바싹 다가와 술 냄새와 아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거 알아요? 가끔은 그 여편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 여자만 없으면 민준 씨는 온전히 내 건데. 그럼 나도 지금처럼 몰래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을 텐데. 저는 미나 씨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진하고 물질을 탐하는 듯한 겉모습 아래에 악랄하고 계산적인 영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돈뿐만 아니라 제 자리, 심지어 제 목숨까지 원하고 있었습니다.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에게서 진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나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술 기운에 흐릿해진 눈이었지만 질투와 증오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대를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취한 척하며 혀가 꼬인 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법적인 아내인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 미나 씨는 비웃었습니다. 비뚤어진 미소였습니다. 법적? 그게 뭐 어쨌다고. 어차피 곧 과거가 될 텐데. 요즘 세상에 남자의 사랑과 아이를 가진 사람이 승리자야. 그날 밤 만취한 미나 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 숨겨진 아기는 저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계획은 아마도 더 빨라져야 하고 더 단호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적들은 돈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전쟁은 더 이상 재산과 명예를 빼앗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바에서 미나 씨와 대화를 나눈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취중에 한 말은 제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미나 씨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정말로 맞았습니다. 약 일주일 후 민준 씨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이상할 정도로 제게 다정하고 상냥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회사에 올 때마다 신경질을 내지 않았고 심지어 제 업무에 대해 먼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일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살이 많이 빠졌어. 내가 당신 몸보신하라고 좀 만들어봤어. 그는 뜨거운 삼계탕을 한 그릇 떠주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갑작스러운 관심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외도를 하고 애인과 숨겨둔 아이에게 돈을 대주며 회사에서 아내에게 권력을 모두 빼앗긴 남자가 어떻게 아내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잘해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뒤에는 무언가 음흉한 속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기쁘게 삼계탕을 받아들고 그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지만 마음속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숟가락 뜨는 척하다가 배부르다며 다 먹지 않았습니다. 남은 음식은 작은 통에 몰래 담아 핸드백에 숨겼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저는 애완동물 가게에 들러 하얗고 아주 활발해 보이는 햄스터 한 마리를 샀습니다. 저는 그 녀석에게 뽀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뽀송이를 회사에 있는 제 개인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민준 씨의 감시를 피해 개인적인 공간을 갖고자 최근에 마련한 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 씨가 제게 만들어준 모든 음식을 저는 몰래 조금씩 남겼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회사에 가져가서 점심으로 먹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음식은 뽀송이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완벽한 남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맛있는 음식들, 모두 비싸고 영양가 높은 것들만 요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게 영양제 한 병을 사다 주며 친구가 해외에서 사온 것인데 여성 건강에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약들은 단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을 빻아서 뽀송이의 사료에 섞어 주었습니다. 햄스터는 여전히 건강하게 쳇바퀴를 돌며 잘 지냈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민준 씨가 정말로 뉘우치고 제게 보상하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제게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뽀송이를 산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와보니 녀석이 둥지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아픈 기색도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뽀송이의 작은 시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사실이었어. 제 의심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 남편, 저와 한 침대를 쓰던 민준 씨가 저를 독살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마치 어떤 병에 걸린 것처럼 흔적 없이 서서히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독극물을 사용해서 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제가 건강이 나빠서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 했을 겁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마였고 냉혈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죽어야만 애인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고 저와 제 가족의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죽은 햄스터의 사진을 찍고 민준 씨가 제게 주었던 음식통과 약병도 함께 찍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살인 미수 음모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작은 햄스터가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 녀석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녀석을 죽게 만든 자에게 반드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극도의 증오로 변했습니다. 제 복수 계획은 이제 단순히 공정함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뽀송이의 죽음은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저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숨 막혔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관심, 그 모든 것이 제 눈에는 역겹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저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준 씨가 의심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햄스터를 몰래 묻어주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피곤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처럼 성대한 저녁 식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그가 거짓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계속 몸이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아마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 봐요. 그럼 내일 병원에 가보자. 민준 씨가 간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될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방금 떠오른 생각인 것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나 며칠만 친정에가 있어도 될까? 한동안 못 갔잖아. 거기 가면 엄마가 챙겨주시고 공기도 맑으니까 좀 나아질 것 같아.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눈빛이 순간 반짝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계획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애인과 함께할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재빨리 그 감정을 숨기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되지. 가서 푹 쉬고 와. 근데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나도. 며칠만 있다가 당신한테 돌아올게. 저는 증오심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계획은 생각보다 쉽게 승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많이 제 옆에서 사악한 생각을 품고 누워 있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와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한밤중 민준 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감히 불을 켜지 못하고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의 길을 찾았습니다. 옷장을 열어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옷 몇 벌과 가장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습니다. 신분증, 제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 권리증, 회사 설립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께서 혼수로 주신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제 미래의 삶을 보장해 줄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민준 씨의 손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처리했습니다. 여행 가방의 지퍼 소리 같은 작은 소음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치 잠자는 괴물로부터 탈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다 챙긴 후 저는 최대한 조용히 여행 가방을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감히 민준 씨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의 얼굴을 보면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았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식탁 위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친정에 다녀올게. 집에 잘 있고 건강 챙겨. 사랑해. 사랑해라는 글자가 저를 역겹게 만들었지만 민준 씨가 아무 의심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써야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저는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밤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택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부모님 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고급 호텔로 가서 방을 하나 빌려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며칠간 제 비밀 기지가 될 것입니다. 낯선 방에 앉아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싸움이 더 치열하고 위험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한밤중의 탈출은 제게 자유를 주었고 저는 그 자유를 이용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할 것입니다. 집을 나온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준 씨에게 친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태도를 유지해서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유를 얻은 것에 매우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제 감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 민준 씨와 미나 씨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햄스터 독살 증거는 끔찍했지만 법정에 제출하더라도 그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발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 씨의 휴대폰이 바로 그 비밀을 감추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는 항상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필요했고 그 기회는 어느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오후에 친정으로 와서 나 좀 데리러 와줄래? 너무 보고 싶어. 민준 씨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아마 제가 충분히 쉬었고 이제 그가 계획을 계속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정으로 가지 않고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제 개인 사무실로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 편인 회계팀장에게 문제가 있는 재무 보고서 몇 부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있는 숫자들로. 민준 씨가 도착했을 때 저는 회계팀장, 영업부장과 함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기침을 몇 번 하고 창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이번 달 재무 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좀 있어서요. 당신이 직접 보고 바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보고서의 숫자들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 숫자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일에 몰두하여 다른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에 앉아 재킷을 벗고 휴대폰과 차키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두 사람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저는 조용히 민준 씨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나 좀 피곤해서 내 방에 가서 잠시 쉬고 있을게. 계속 논의하고 끝나면 알려줘. 아무도 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 가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제게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민준 씨는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통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생일을 눌러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제 계획이 고작 비밀번호 하나 때문에 실패하는 건가? 저는 다시 침착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다른 숫자는 무엇일까? 문득 준우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나 씨가 제게 자랑했던 출생증명서에서 본 그 아이의 생일을 떨리는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휴대폰 잠금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결혼기념일보다 숨겨둔 아들의 생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재빨리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메시지함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읽은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민준 씨와 미나 씨 사이의 대화가 상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스크롤하며 읽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집 문제뿐만 아니라 저를 처리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미나, 자기는 도대체 언제 그 여자 처리할 거야? 나 이제 못 기다리겠어. 민준, 자기야, 진정해. 모든 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약이 효과가 있나 봐. 그 여자, 요즘 부쩍 쇠약해졌어. 미나, 나는 그냥 불안해. 밤이 길면 꿈도 많다고 하잖아.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면 안 돼. 민준, 안 돼.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여야 해. 우리 의심받고 싶어. 조금만 더 참아. 머지않아 그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거야. 저는 손발이 떨려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대화 화면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모든 메시지, 모든 글자가 그들의 끔찍한 범죄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사진을 제 이메일로 보내고 민준 씨의 휴대폰에서 흔적을 지웠습니다. 모든 일을 막 마쳤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 화면을 잠그고 심호흡을 하며 평정을 되찾은 후 문을 열었습니다. 일 끝났어.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그냥 작은 착오였어. 이제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저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그 남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이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미나 씨가 더 이상 어떤 짓을 저지르기 전에 즉시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저는 아주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평소보다 짙게 화장을 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위로 묶었습니다. 권위 있고 단호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비서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모든 부서에 공지를 보내세요. 오늘 오전 9시 정각의 대회의실에서 서현 기획전사 긴급회의가 있을 겁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야 한다고 전달하세요. 회의 내용은 추후 공지될 겁니다. 비서는 제 단호한 명령과 차가운 표정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재빨리 제 지시를 따랐습니다. 긴급회의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가며 많은 억측을 낳았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막 회사에 도착한 민준 씨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약간 언짢아 보였습니다. 무슨 짓이야?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전사회의를 소집해? 뭐 아주 중요한 일이라도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해요. 이 회사에 존망이 걸린 문제거든요. 회의에 참석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는 거 잊지 마세요. 대표이사님을 위한 자리니까요. 제 평소와 다른 태도의 민준 씨는 조금 뜨끔한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또 업무적으로 자신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곧 일어날 일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끔찍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9시 정각 서현 기획의 모든 직원이 대회의실에 가득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고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단정히 앉아 제가 서 있는 연단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준 씨는 맨 앞줄 중앙 대표이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대표로서의 자만심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회의실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민준 씨에게서 잠시 시선을 멈췄다가 다시 옮겼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했는지 모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더 이상 뺏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회사 바로 안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역겨운 진실을 말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고 제 등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실은 바로 우리의 대표이사 황민준 씨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 씨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황민준 대표님, 자리에 앉아주시죠.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앉아서 끝까지 감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제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운명적인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 기획은 전액 저희 집안의 자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와 황민준 씨를 위한 결혼 선물이었죠. 저는 그가 저와 함께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모든 경영권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산의 아파트 단지에서 찍은 민준 씨의 사진이었습니다. 손에는 꽃과 명품 쇼핑백을 들고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황 대표님이 부산으로 긴급 출장을 가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화면은 동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미나 씨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에 그녀의 SNS에서 가져온 미나 씨와 준우의 사진을 입힌 영상이었습니다. 미나 씨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수성가한 남편을 자랑하고 민준 씨가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목소리. 전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여성과 아이가 바로 황 대표님 출장의 이유였습니다. 1살이 넘은 아이. 이것은 즉 우리의 대표님이 결혼 초부터 아내를 속여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고 놀라움, 경멸, 호기심이 뒤섞인 모든 시선이 민준 씨에게로 쏟아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죽은 듯이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영수증과 이체 확인증이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고 수십억 원짜리 빌라를 계약하고 애인을 위해 온갖 사치품을 사는데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의 돈들. 그리고 이것이 황 대표님이 회사 돈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섞인 돈으로 애인 모자의 호화로운 삶을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이쯤 되자 침묵은 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민준 씨가 오랫동안 쌓아온 점잖고 유능한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배신한 것, 그건 우리 둘의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제 아버지와 여기 있는 모든 직원의 신뢰를 배신한 것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모두가 이 충격적인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일격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도 그가 저질렀고 또 저지르려 했던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크린은 마지막 사진들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햄스터, 뽀송이의 사진, 영양제 병 사진,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저를 독살하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민준 씨와 미나 씨의 문자 메시지 전체였습니다. 아내 살해 후 재산 탈취 음모, 새빨간 글씨가 마치 단호한 고발장처럼 화면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폭발했습니다. 모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존경해 마지 않던 대표가 냉혈한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거의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는 연단으로 뛰어 올라와 저를 막으려 했지만 보안팀 직원들이 재빨리 나타나 그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발버둥치는 민준 씨를 한치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크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간부로 서현기획이사회 의장으로서 황민준 씨를 모든 직위에서 공식적으로 해임함을 선포합니다. 보안팀은 이자를 여기서 끌어내 주십시오. 나머지 문제는 법이 해결할 것입니다. 폭로극은 끝났습니다. 민준 씨는 전 직원 앞에서 치욕스럽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 서서 한때 제 남편이었던 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얼음장같이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민준 씨가 치욕스럽게 회사에서 쫓겨난 후 저는 즉시 대표이사실의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고 그의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봉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앞으로 미나 씨와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회의가 끝난 지 1시간쯤 지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즉시 날카롭고 악에 바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미친년아, 너 민준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악독한 년, 네가 그 사람 함정에 빠뜨린 거지. 그렇지? 저는 그녀가 분노를 다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미친 듯이 환한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분명 민준 씨가 전화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물론 자신은 피해자고 제가 가해자라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이죠. 미나 씨가 실컷 소리를 지르고 난 후에야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미나 씨, 이제 모든 걸 알게 됐나 보네? 나한테 전화해서 욕할 시간에 당신 애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물어보는 게 어때? 가식 떨지 마. 민준 씨는 날 사랑해. 그 사람이 한 모든 건 날 위해서였다고. 넌 그냥 애도 못 낳는 늙은 마누라일 뿐이야. 남편 간수 못하니까 더러운 수작이나 부리는 거지. 미나 씨는 계속해서 날뛰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다는 말이 다시 한번 제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지함이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미나 씨,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서연 기획이 당신 남편이 자수성가해서 세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혼수라는 거 알아? 당신이 사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차, 쓰는 명품들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라는 건 알아?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제 말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린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는 내 돈을 사랑했을 뿐이야. 그리고 내 돈으로 당신의 값싼 사랑을 산 거지. 당신과 그는 사실상 거래 관계에 불과해. 당신은 당신의 몸과 순진함을 팔았고 그는 아내 돈으로 만족감과 아들을 산 거야. 너 거짓말하지 마. 미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처음처럼 기세등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짓말한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봐. 내 돈이 없었다면 그가 당신에게 3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주고 수십억짜리 빌라를 계약해 줄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는 그냥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뿐일걸. 당신은 그의 사람을 사랑한 거야. 아니면 그가 남의 돈으로 당신에게 그려준 호화로운 삶을 사랑한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잔인한 진실이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나 씨, 내가 바로 당신이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친한 언니, 서연 언니라는 건 알아? 제 마지막 말은 마치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미나 씨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극심한 충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장 큰 적이었던 것입니다. 한참 후에야 미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당신이랑 민준 씨한테 물어야 할 질문이야.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지?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그럼 이만. 저는 미나 씨에게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질은 끝났습니다. 저는 모든 패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통화 이후 민준 씨와 미나 씨의 관계가 분명히 파탄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과 돈으로 세워진 사랑은 진실과 가난이 닥쳤을 때 결코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를 해고한 직후 저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제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그에게 제공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은행 증빙 자료, 그리고 뽀송이의 죽음 이후 제가 비밀리에 의뢰했던 음식물 속 독극물 감정 결과까지 제 변호사는 모든 것을 검토한 후 이렇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는 승리가 거의 100% 제 손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혼 소장은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소장에는 남편의 외도, 혼외자 출산, 회사 자산 횡령,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 음모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두꺼운 증거, 서류 전체가 첨부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민준 씨는 여전히 현실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용서를 빌고 어떨 때는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전화나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남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가 제출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변호사는 그를 변호할 말을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준 씨는 여전히 죄를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고 그 문자 메시지들은 제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특히 독극물 감정 결과가 발표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민준 씨가 혼인 파탄의 전적인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그는 결혼 전 저와 우리 가족 소유의 재산, 즉 서연 기획을 포함한 어떤 재산도 분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혼 후 형성된 공동재산조차도 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저택은 부모님 재산이었으므로 그는 즉시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가 타던 차도 회사 명의였습니다. 서연기획의 모든 지분은 당연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 후 민준 씨가 받은 유일한 것은 현금 5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예금의 절반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에 비하면 이 숫자는 비웃음 가득한 동량에 불과했습니다. 민준 씨는 넉나간 얼굴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공, 명예, 돈, 그리고 가족까지. 그것이 그의 탐욕과 배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제 경우 법원의 선고를 들었을 때 기쁘거나 통쾌한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도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마침내 악몽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유해한 결혼 생활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재산과 제 자신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법정을 나와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닫혔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챕터, 제가 혼자서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 후 민준 씨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택에서 쫓겨나고 회사의 차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손에 쥔 5억 원으로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도, 사기, 아내, 살해, 음모라는 꼬리표가 붙은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사라지자 민준 씨는 더 이상 미나 씨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빌라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선물도 더는 없었습니다. 미나 씨가 그토록 찬양했던 사랑은 이제 가장 혹독한 현실, 즉 의식주 문제에 직면했고 그 시련을 넘지 못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실체를 알게 된 충격으로 미나 씨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은 곧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잘못을 민준 씨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무능함과 거짓말 때문에 자신과 아들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아파트에서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남자야. 나한테 약속했던 거 다 어디 갔어? 빌라는, 차는, 내 자리는, 지금 꼴 좀 봐. 우리 모자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냐고. 나중에 이웃에게 전해들은 한 싸움에서 미나 씨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민준 씨 역시 더 이상 그녀를 달래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입 닥쳐. 너의 그 끝없는 욕심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어. 넌 돈밖에 모르는 여자야. 이 속물 같은 년. 그래, 나 속물이다. 근데 그 속물 같은 나를 물질로 꿰어낸 게 바로 당신 아니었어?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나를 탓해? 이 비겁한 놈.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고 비난했습니다. 예전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은 도끼 어리고 경멸적인 말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모든 잘못을 끄집어내어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진정한 사랑은 알고 보니 값싼 도자기보다도 더 연약하고 깨지기 쉬웠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현실의 압력 앞에서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미나 씨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삶과 실패하고 무능한 민준 씨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준 씨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5억 원의 일부마저 챙겨갔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성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얻으려 했던 그 여자마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술과 뒤늦은 후회에 잠겨 지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의 앞길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명예와 인격을 모두 팔아 얻으려 했던 사랑은 결국 더없이 비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민준 씨와 헤어진 후 미나 씨의 삶도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끊기자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야 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증오는 점차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미나 씨의 편협한 생각 속에서 제가 바로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만 없었다면 그녀는 여전히 비단 옷을 입고 사는 여왕이었을 것입니다. 그 증오심은 날마다 커져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마침내 미친 생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미나 씨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개인 경호원을 고용했고 항상 모든 일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은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차는 외곽의 꽤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택시 한 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와 경적을 울려대며 제 차를 갓길로 밀어붙이려는 듯 난폭하게 운전했습니다. 제 운전기사님은 경험 많은 중년 남성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고 핸들을 꽉 잡고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어 제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길을 막아 우리 차를 억지로 멈춰 세웠습니다. 택시 뒷문이 열렸습니다. 미나 씨가 내렸습니다. 얼굴은 퀭하고 두 눈은 핏발이 선 채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서연, 너 당장 내려. 전부 너 때문이야. 오늘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저는 차 안에 앉아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운전기사님과 경호원에게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택시 운전석으로 달려들어 운전사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젊은 택시 기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했습니다.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미나 씨는 핸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고 차는 굉음을 내며 제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제 기사님은 반사적으로 핸들을 꺾어 차를 후진시켜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미나 씨가 몰던 택시는 균형을 잃고 길가에 큰 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끔찍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고 택시 앞부분은 종이장처럼 구겨졌으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제 경호원은 즉시 경찰과 구급차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눈앞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며 온몸을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대비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 기사님이 재빨리 반응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증오는 미나 씨를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미나 씨는 차 안에 끼어 꽤 심하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구조되었을 때도 그녀는 끊임없이 제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수에 그친 살인 시도는 미나 씨의 자유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녀의 미치고 어리석은 행동은 스스로를 감옥으로 가는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증오는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기는커녕 그녀의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미나 씨가 저를 차로 치려 한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장의 명백한 증거들, 택시 기사와 저의 증언 앞에서 미나 씨는 자신의 범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경찰의 외도, 사기, 재산 탈취부터 저에 대한 독살 음모에 이르기까지 민준 씨와 미나 씨의 음모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제 이혼 사건은 이제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소환되었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문자 메시지 내용과 독극물 감정 결과 앞에서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미나 씨와 함께 저를 서서히 독살하여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음을 자백했습니다. 민준 씨와 미나 씨에 대한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한때 부부였고 친한 자매였던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만이 남았습니다. 탐욕과 악의가 그들 자신의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미나 씨는 살인미수죄로 가장 엄격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사회에 특히 위험한 흉악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듣고 미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감옥의 차가운 내벽 안이 될 것입니다. 민준 씨의 경우 그는 조직적이고 비열한 동기를 가진 상해치사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행위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모와 수법은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법원은 민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모든 원한과 증오는 이제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미나 씨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과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두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젊음의 세월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떠나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싸움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복수자의 통쾌함이 아닌 굳건함과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가족을 지켰고 제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 후 민준 씨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완전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도소로 민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에 앉아있는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말끔하고 세련된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깡마르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전화기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었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돈과 탐욕에 눈이 멀었었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 사과, 1년 전이었다면 저를 고통스럽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안에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반성 잘하고 나중에 출소하면 착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요.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건강 잘 챙겨요. 저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만남은 저와 그 사이에 모든 인연의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황민주는 그저 과거의 한 이름, 인생이 제게 가르쳐준 값비싼 교훈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원한을 해결한 후 저는 모든 정신과 힘을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서현기획을 완전히 인수하여 모든 것을 직접 경영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경영 지식과 실제 경험은 제가 빠르게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리더십 아래 서현기획은 지난 스캔들의 영향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단호 속에서만 살던 아가씨도 부엌만 맴돌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진정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제 두 발로 굳건히 섰습니다. 서현기획은 업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흥진그룹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에게 제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끔 옛 사람들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민준 씨는 모범수로 조기 출소하여 낯선 도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나 씨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오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제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새로 산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성공적인 커리어, 친구들,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굳건하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줄 아는 버전의 저를. 배신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저는 불사조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